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았어요. 어떤 학자는 우리 은하 안에 실제 지적 생명체가 100만 개가 된다라는 주장을 한 학자도 있는 반면, 어떤 학자는 한 개 있으면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왜냐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가 순전히 지구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실제 외계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 과연 외계 문명은 존재할까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외계 문명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UFO 문제를 놓고 보면 이것이 일단 지구상의 기술은 좀 아닌 것 같다. 여러모로 봤을 때 이제 그런 판단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외계인이 존재한다. 뭐 이런 생각은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럼 왜 우리한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냐? 근데 정체를 밝히지 않은 건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여러 가지 기술 능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 드러나고 싶지 않으면 깜짝같이 드러나지 않고 행동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감지가 되잖아요. 뭐 직접 눈으로 봤다는 경우도 있고, 레이더, 또 소나 뭐 등등 적외선 카메라에도 잡히고, 그건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의 노출만을 하고 실제로 우리하고 어떤 대화를 하거나 뭔가 직접적인 컨택을 하지 않는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이제 저는 보는데요. 일단 기술 격차가 워낙 많이 나면 그거를 대놓고 서로 한 자리에 앉아서 대화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 그런 내용 아이디어가 이미 그 SF 영화에 많이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칼 세이건의 소설을 기반으로 한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최근 나온 컨택트 영화 말고요. 조디 포스터가 주연한. 거기도 보면은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에 충분히 올 수도 있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접근은 안 하죠. 아주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먼 외계에서 신호를 보내서 어떤 설계 도면을 보내죠. 그래서 지구인들이 그거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순간 이동으로 이제 그 먼 데까지 가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고, 그렇게 실제로 가서 외계인을 만나는데 그렇게 만난 외계인이 그 본 모습을 못 보고 그냥 와요. 저는 이게 오즈의 마법사 효과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조디 포스터는 이제 그 영화 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존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외계인이 우리하고 기술 격차가 많이 나면 그렇게 대놓고 뭐 만나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할 존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비슷한 게 저기도 나오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도 보면 거기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외계인의 존재가 직접적으로 한 번도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거기에 계속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 외계인들이 저걸 다 만들잖아요. 웜홀로 이렇게 여행할 수 있도록 다 그걸 해주잖아요. 그렇지만 끝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진 않는다. 그래서 결국 우리 현재 상태도 뭐 그런 걸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의 수는 얼마나 되고 수많은 행성이 있음에도 왜 화성에 집중하는 걸까요? 일단 먼저 화성 얘기부터 잠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를 빼놓고는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은 데예요. 그런 이유도 있고,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 오염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또 외계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구에다가 이렇게 떨궈 놓고 화성에다가도 좀 놨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걸 계산을 해서.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는 게 우주 안에서 100% 생명이 존재한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건 지구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요즘 와서 뭐 버추얼 가설이라고 하나요? 뭐 해서 이것도 다 실제로 물질적인 게 아니라 무슨 다 가짜다 뭐 이런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가상현실이다 그렇지만 네,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지구를 일단 기준으로 놓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가장 가깝고 일단 가서 확인해 보기 좋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떤 형태로든 그 생명체가 거기에 오염이 됐건 아니면 누가 갖다 놓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일단 화성은 제일 중요한 넘버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적 생명체가 살 만한 행성의 수는 사실 고무줄이에요. 어떤 지적 생명체와 교신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고 시작한 세티 프로그램,
이거 시작한 게 한 1960년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그럼 벌써 지금 얼마 지났죠? 60년이 넘어요. 65년 됐죠. 예. 그 당시 시작할 때 그 원조가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죠.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아주 그 유명한 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보통 수학 공식은 이렇게 풀어서 뭐 답이 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드레이크 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게 다 변수야.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보면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 우리 은하 안에 실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그게 뭐 100만 개가 된다라는 주장을 한 학자도 있는 반면 어떤 학자는 한 개 있으면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가 순전히 지구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실제 외계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 천문학이 아주 놀라울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먼데 있는 것까지 세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블랙홀도 막 찍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즘 그 천문학적인 어떤 그 기술로는 멀리 있는 항성, 주변을 도는 위성, 우리 태양의 이제 주변을 도는 이제 뭐 행성이죠. 뭐 위성이라고 해도 되고 행성.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행성들을 개수를 이제 셀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죠. 그래서 정보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래서 전에는 어떤 태양계가 있을 때 주변에 존재하는 행성들 개수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또는 어떤 경우는 완전히 딸랑 항성만 존재하고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막 이런 주장까지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이 다 우리 태양계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주변에 많은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초창기보다는 지금 이 지구형 행성, 지구와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은하계 안에 훨씬 많을 것이다. 자, 근데 그런 지구처럼 생긴 것이 존재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다 고등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냐? 일단 거기에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섣부르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재현해 보지 못했어요. 생명의 발생을. 그 다음에 설령 거기서 이제 원시적인 생명체가 생겼을 때 그것이 어느 기간 동안 해서 고등 생명체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까지 걸려 있는데 저는 사실 두 번째 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첫 번째, 과연 어떤 조건에서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옮트느냐, 이제 이게 제일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그 답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섣불리 뭐 우리 은하 안에 몇 개의 고등 생명체가 존재한다, 아니다 얘기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한 가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은하계에서 우리 지구가 유일하게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는 이제 보통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너무 고독하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외계인들이 우리를 여기다 입식했을 가능성. 왜냐? 단일 유전자를 우리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이제 상상의 날개를 좀 피면 자, 어떤 멀리에서 온 어떤 외계인들이 우리 이미 이 은하계를 식민지화시킨 것이 아니냐. 그럴 수도 충분히 있지 않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요. 하버드대 천문학과 아비 롭 교수가 그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제 일종의 우주 고고학이라고 해서 그런 가능성, 식민지가 우리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어떤 데서 오히려 그 외계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 이런 이제 주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롭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자주 목격하고 있는 이 UFO 이것이 거기에 설령 외계인들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이것이 일종의 뭐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무인 우주선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언젠가 지구에 왔었을 또는 계속 지구에 관심을 갖고 있을지도 모를 그런 외계인들의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죠. 영화나 소설처럼 외계 문명이 지구를 침공할 확률은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침공을 했으면 벌써 지금 해도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거다. 예. 그러니까
명백히 침공할 의사가 있었다면은 아까 말한 2004년도에 태평양상에 있었던 그 작전, 거기서 뭔가 적의를 갖고 공격적인 뭔가를 성향을 보였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단지 그 미 해군 앞에서 시위를 그냥 했어요. 보여주기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증거를 남겼어요. 우리가 아마 이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제가 그 책에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조목조목 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전달을 하면서도 그 와중에 절대적으로 우리 지구인한테 적대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뭐 보장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뭐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 않냐. 그리고 사실 제가 제 느낌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엄청난 수준의 과학 기술 능력을 만약 갖고 있다고 하면 그들이 마음을 먹는다면 뭐 우리는 바로 한순간에 바로 그냥 끝장이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뭐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왜 유독 미국에서 UFO가 잘 발견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UFO가 미국에서만 발견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도 뭐 굉장히 발견되고 있는데 유독 미국에서 했던 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미국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단 미국이 UFO 원조국이에요. 그러니까 UFO 신화가 처음 거기서 발생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어떤 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이 지구에 돌아가는 거를 모니터하거나 또는 영향을 좀 끼치고 싶다 하면은 어느 쪽에 끼칠까요? 대놓고 대화를 뭐 하는 건 아니다 치더라도 실제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거에 뭔가 영향을 끼치고 뭔가 주의나 경고나 또는 뭔가 하여간 메시지를 상징적인 뭔가를 주고 싶다고 할 때 어느 게 제일 효율적이겠어요? 지구상의 패권 국가,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에 뭔가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미국이 선택되지 않나.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처음에 UFO 문제가 막 불거졌던 때가 1947년경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의 패권 국가로 확실하게 발돋움했던 아주 그 상징적인 시기예요. 그때는 감히 미국에 대적할 만한 나라가 우리 지구상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소련조차도 그 실제로 원자폭탄 개발한 거는 그 좀 후죠. 원폭을 투하했던 게 1945년이고, 그리고 소련에서 아마 그 개발했던 거는 그러고 나서도 한 50년대 거의 접어들어서 정확히는 저도 날짜는 그건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면 1947년, 48년 요 시기는요. 완전히 미국의 모든 것이 거기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국이 가장 대표성을 띠던 그 시기였다는 거죠. 그때 미국에서 UFO 소동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나 뭐 보면 UFO가 그 소년 어린이 잡지나 뭐 이런 데 등장하는 가십거리지만 미국은 일찍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가장 골칫거리인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군사 안보 뭐 이런 쪽에 굉장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요즘 또 미국에 전쟁부가 생겼던데 원래 전쟁부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그게 전쟁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국방부가 됐는데 요새 트럼프가 다시 전쟁부로 만들어서 이제 뭐 전쟁 한번 하자는 건지. 근데 그즈음에 전쟁부가 국방부로 바뀌고 뭐 요 시기 그러니까 전시 체제에서 다시 이제 평시 체제로 전환될 때 오늘날 우리한테 익숙한 CIA, FBI 이런 조직들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다 그게 군과 관련된 걸로만 움직였다가 이제 이거는 좀 민간 차원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생겼는데 그 조직들이 생기자마자 가장 먼저 중점 두고 다 제껴놓고 했던 게 바로 UFO 문제였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었고 특히 1952년에는 미국의 워싱턴 DC 같은데 그 상공에 UFO가 여러 차례 나타나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막 요격기들이 출격해서 그걸 쫓아가고 막 이랬던 사건들이 그 당시 일어나고. 그래서 미국에선 이게 이제 원래부터 처음 발단 때부터 장난이 아니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거는 UFO는 미국의 역사의 일부, 그것도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어떤 체제가 시작되는 어떤 거기에 상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불거진 사건이 일단 제일 중요했고 그만큼의 보도 가치도 있는 거죠. 한적한 시골 뭐 어떤 조그만 나라의 시골에서 일어나고 했던 사건들도 지금 쭉 되돌아보면 꽤 있었지만 미국이 한참 막 그 힘이 좋을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련이 갑자기 뭔가 무장을 해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사실은 그 나치 독일에 남아있던 비밀병기를 소련하고 미국이 양분해서 가져갔거든요. 근데 먼저 가서 가져간 게 소련 쪽이야.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서 뭔가 더 이런 걸 갖고서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의심까지 갖고 실제로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그런 가능성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아니라고 나오긴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이제 계속 중요하고 부각이 됐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미난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19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는 주로 UFO 문제가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 이것이 미 공군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미 본토에서 주로 일어나는 문제예요. 물론 이제 미 본토가 아니고 이제 다른 데서 일어난 것도 중요성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주로 영국에 있는 미군 기지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주로 이제 미 공군의 주로 본토에 있는 특히 핵과 관련된 기지 이런 데는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UFO들이 많이 이제 포착이 돼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이제 미 공군의 문제라기보단 미 해군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미 해군이 갖고 있는 공군력이 막강하죠. 요즘은 오히려 미 본토 자체 지키는 것보다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 항모단, 거기에 항공모함 탑재되어 있는 그런 이제 비행기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이 한때 미국이 국제 헌병, 경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걸 했는데 비밀스러운 그런 걸 했는데 그런 때 UFO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니미츠호 사건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이라크 전에 파병되기 직전 최종 그 훈련을 하던 그 상황에서 그런 UFO들이 나타나서 어떤 메시지를 이제 전한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변화는 있고 이번에 이제 그 사건이 불거져서 UFO를 전담하는 조사팀이 설치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옛날에 1940년대, 50년대, 60년대에는 미 공군의 그 전담팀이 있었어요. UFO 전담팀이. 오늘날 UFO, 뭐 요즘은 UAP라고 하죠. UAP 전담팀은 해군에서 그 팀이 운영되고 있다. 그 차이점이 있다. 그거죠. 미국은 UFO의 존재를 왜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망가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이 이제 패권 국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보니까 트럼프 때문에 아마 그 패권 국가의 지위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아마 지워지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과 거의 비등비등해질 그 브릭스 하면 브라질, 러시아, 뭐 인도, 중국하고 S가 보통 그냥 복수형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이걸 또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국방력이나 경제력이나 놓고 봤더니 이 S가 우리나라 같아. 이제 사우스 코리아.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하고 좀 맞짱 뜨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같긴 하지만 패권 국가가 미국인 건 맞아요. 그 영향력 여러 가지로 봐서. 근데 지구를 지킨다는 상징성을 띠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만일 이 외계인 그런 UFO라는 존재가 실제로 지구상에 나타나서 뭔가 자기들한테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증거들을 남겼다라는 것을 만약 발표를 한다고 치면 이거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공황 상태를 일으키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경제 완전히 주가 다 폭락돼 버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어떻게든 공식적인 인정은 절대 안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저같이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흘러나온 그런 조각들을 맞춰보면
명백히 어떤 상당한 수준의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어떤 문명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라는 생각은 저는 확고하게 들게 됐어요. 그건 사실 제가 2020년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책에 UFO 신드롬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제목 그대로 그건 일종의 하나의 증후군, 약간 신화적인 요소 뭐 이런 쪽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020년에 UFO 문제가 불거졌고 그게 아까 말한 2004년에 있었던 니미츠호 사건, 그게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사건인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이건 더 이상 신화적인 것 또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볼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제가 나서서 뭐 UFO 갖고 이렇게 방송 출연을 해도 상당히 좀 가치 중립적인, 좀 보류하는 그런 언행을 했죠. 그래서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근데 2020년 이후에, 그때도 하여간 초반에 제가 김어준 씨하는 무슨 그 당시에 뉴스공장? 그다음에 유퀴즈 거기도 잠깐 나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 그 이후에도 여러 방송을 이제 나갔는데 초창기에는 제가 이런 자신 있는 얘기를 안 해요. 안 했어요. 기록을 보면 알아요. 그냥 대강 농담으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어느 시기부터는 특히 이제 제가 이번에 책을 새로 하나 썼는데 그 책을 정리를 한 거죠. 제가 왜 그런 믿음을 갖게 됐는지.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저기 다니면 UFO 얘기하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참 배울 만큼 배운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근데 이제 그 배울 만큼 배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상황이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쩌다 보니까 UFO로 유명해져서 이제 여기저기 UFO로 이제 많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많은 경우에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전달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만일 여러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신사임당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주 뵙고 그런 일들을 좀 더 자세히 조목조목 그런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